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네요. 네, 매번 강의를 참 많이 하고 다니면서도 뭔가 이야기를 시작할 땐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익환 목사님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꾸준히 이제 할 기회가 있긴 있어서 하는데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또 반대편에서 돌려서 얘기하면 문익환이란 존재 자체가 한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인물이라면 지금은 이 이름을 젊은 세대가 얼마나 기억을 할까? 기억한다면 뭘로 기억을 할까라는 좀 본질적인 질문이 들 정도로 옛날 이야기가 좀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강좌에서 쭉 6분 얘기의 모든 주인공들이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저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한 80분 정도 되니까요.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쭉 편하게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나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 분위기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대 발표라는 단계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들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제 입장에선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부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문익환 목사님하고는 아무 일면식도 없고 인연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분들 보면 내가 그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에서만 거의 평생 신앙생활을 했었던 입장이어서 사실은 기독교 장로회랑 딱히 인연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좀 계기가 생겨서 사실은 역사 사료를 이제 좀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일의 집 식구들을 좀 알게 돼서 인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문동환 목사님을 좀 다뤘던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작품이 또 인연이 돼서 그냥 통일의 집 이사로 몇 년째 그냥 이걸 섬긴다고 하기엔 그렇고요. 그냥 작은 후원과 어떤 그런 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튼 멀리 있는 솔직한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대로 보더라도 제가 90년대 중후반 지점에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들어갔을 때도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 1학년 때가 이제 연세대학교 사태가 일어났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학내에서의 투쟁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깨진 계기가 돼서 기억이 정확히 나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그 학교 앞에서의 가두시나 투쟁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연세대 사건 이후에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박종철 군 아버지가 이제 저희 학교 광장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적에 한 명도 안 모였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죠. 아무도 없었어요. 전 성균관대를 나왔는데 금잔디 광장이라는 광장에 물론 몇 분 있었죠. 주최측 몇 분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가는구나 정도 느꼈고, 제가 대학교 3, 4학년 되니까 완전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축제, 그러니까 이제 유명 가수 오고 그런 어떤 요즘과 같은 걸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그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갔었을 때 그 끝물의 어떤 정서가 조금 남아있고, 역사를 전공하니까 아무래도 역사의 진보 과정에 대한 신념이 비교적 다른 과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냥 좀 도발적인 단순한 질문을 넣었는데요. 되게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써봤습니다. 민중과 통일과 신학이 사라진 시대. 지금 2022년이죠. 민중이라는 단어를 물론 지금도 쓰긴 쓰죠. 촛불 집회 같은 데서 쓰긴 쓰고, 이제 우리가 피플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대신해서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사실상 이제 민중,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가 그냥 혼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어떤 격렬한 목적성, 저항성, 그리고 역사의식 같은 것들이 많이 탈각화가 된 상태에서 좀 시민들을 그냥 민중이라고 부르는, 힘없는 사람을 민중이라고 부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저항 세력으로 잠시 힘이 발휘될 때 민중이라는 단어를 쓴다든지인 것 같아요. 당신은 민중입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런 대화 자체를 안 하죠. 두 번째, 통일입니다. 이따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상호간에 지금 미사일 쐈다는 방송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뉴스 보니까
뭐 주변 동맹국은 떠나서 지금 우리 둘이 굉장히 대치가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었냐면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씨잖아요. 근데 권영세 씨가 이제 국민의힘의 오래된 의원이고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그가 이제 독일의 연수 시절에 기민당, 그러니까 헬무트 콜 같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 아데나워식 반공주의에서 헬무트 콜의 이제 통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쭉 보고 이제 거기 굉장히 좀 인상을 받아서 그 권영세 씨가 이제 그 독일에서 나왔던 책을 직접 번역을 했던 책들도 있었고 이제 이번에 통일부 장관 되신 다음에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써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죠. 뭔가 좀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거꾸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어땠냐라고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정권기 때 어떤 햇볕 정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미국을 설득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북한을 설득하면서 주도권을 놓는 정책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중재를 하고 빠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북한과 미국을 마주하겠다라는 게 가장 정책의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높았죠. 뭐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한 발 넘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의식한 듯이 쭉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면서 사람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뭐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복귀를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외교사의 패착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런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 외에는 카드가 없죠. 근데 그 카드를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건 냉정한 질문이죠. 반대편으로 미국 입장에선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직접 때리고 있긴 하지만 중국을 직접 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혹은 중국을 때리기 모할 때의 수단으로서 북한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화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 나가야만 되는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에 비해서 냉정하게 말했었을 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현실 입장은 소위 말해 계산했었을 때 자기네들의 패를 놨었을 때 이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따져본다면 과연 그때 문재인 정권 때의 어떤 통일 방식을 단순하게 그냥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재현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 잘했던 것일까에 대한 좀 후회도 듭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해봤자 거의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죠. 마지막 신학이 사라질 때 이건 죄송한 발언입니다. 하여튼 신학생들이 온다는 사실을 제가 좀 전에 알아가지고 이 단어는 뺐어야 되는 단어인데 그냥 저는 이제 저기 사랑의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요 앞에서도 예전에 강의를 했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되게 이렇게 통일과 이런 문익환 목사님들 사랑과 이런 걸로 생각했다가 젊은 학생들이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사라지는데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저 단어를 쓰는 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수교 장로의 통합 출신이라고 그러죠. 통합 출신이라면 통합, 지금 세문안교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제가 여길 가야지라고 해서 갔다기보단 어린 시절에 그냥 동네에 이 친구들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다가 신앙생활을 쭉 했던 케이스인데 이제 알다시피 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대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동구에 살거든요. 저희 집 앞에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예전에 아파트, 저희 그 근처 아파트에 입주한 것도 아니고 새 들어왔는데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명석교회 전단지를 붙이더라고요. 제가 맨날 찢어서 바닥에 버렸어요. 일부러 보라고 바닥에 버렸죠. 그러면 딴 분이 또 붙여요. 또 버려. 이렇게 한 일주일 싸워서 제가 이겼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6만 명, 7만 명 되는 교회가 그런 신도 싹쓸이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주는 게 그거 교회인가요? 여기 명석교회 신도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 신도들은 오히려 뭐 이해를 하거나 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전혀 대화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뭐냐면 다 좋은데 크리스찬만 아니면 최고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봤었던 사회적인 시각과 제가 성인이 돼서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신앙이라는 거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좀 큽니다. 뭐 그 외에 나머지 공식적인 지표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익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추억, 향수, 그땐 그랬지, 그리고 그 힘으로 뭐 했지 라고 하는 전기 쓰기 이야기가 아닌 문익환에 대한 이야기를 뭘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입니다.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저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쓴 단어는 재현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잖아요. 그 역사학에서는 이제 문화재 이야기할 때 복원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다가 최근에 와서는 복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현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한다 치더라도 사실은 재질,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복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원이라는 단어보다 최근에는 재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즉 모든 행동들은 현재적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서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복궁을 세울 때 요즘에 다 이렇게 한복과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거 다 참수입니다. 어디 감히 과거를 합격하지 않은 자들이 광화문 안을 들어와서 그쵸? 아무데나 카메라 대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과거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 학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 하면서 과거를 복원하는 엄징한 실증적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끝난다기보다는 그 이야기의 과정을 현재 어떤 형태의 인사이트로 바꿔서 우리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문익환이라는 한 존재가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고, 사실 문익환이라는 한 존재의 삶을 많이 추구를 하고 추적해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확신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항상 이제 문익환 목사님 항상 하면 나오는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적에 장준하의 죽음 이후에 그 계기가 된 이후에 사회를 참여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존재하는 모든 논문들은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수였습니다. 왜냐면 너무 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거 요즘에 많이 꽂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행동했었던 가장 큰 흐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보통 통상 이야기하는 게 민주화 투쟁, 그리고 민주화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됐었을 때의 통일운동으로의 투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운동과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역사적으로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전태일 분신한 거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는 전태일 기념관입니다. 어디죠? 청계천가에 가면 기념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못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보시면 전태일이 꿈꿨던 기업에서 그가 수첩에다가 내가 기업을 만들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업의 모델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좀 전태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두 거리 내려가게 되면 그 전태일 동상이 있는 곳이 있죠. 그 동상을 세워준 사람은 이명박 서울시장입니다. 원래는 바닥에 박석으로 있었었는데 이제 동상으로 바뀌게 됐고 이 기념관까지 만들게 됐죠. 저의 솔직한 기분은 그냥 전태일만 위인으로 기억되는 걸로 지금 끝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노동의 문제가, 혹은 똑같지는 않지만 훨씬 더 복잡해졌지만 절박한 노동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 대비 기념관만 좀 잘 지어준 게 아닌가, 혹은 좀 기만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하나는 이제 뭐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게 되면 이제 바보회라는 단체를 만들죠. 내가 근로기준법을 몰랐구나. 야,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 지켜도 세상을 바꾸는구나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 투쟁을 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태일의 고민 속에서 이제 대한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요. 이소선의 민주화 투쟁, 그 전태일 평전은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 논술시험 같은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추천하고 싶은 건 이소선 평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평전책 중에 우리나라 평전이 잘 쓴 평전이 별로 없는데, 이소선 여사, 그러니까 전태일의 어머니의 삶을 다뤘던 이소선 여사 평전은 읽기도 재밌고 내용도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할수 있죠, 글이 편한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소선 여사가 그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은 이제 80년대까지 계속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전태일의 죽음이 상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들에 대한 포인트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노동 얘기를 앞에다 먼저 넣은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 70년대 때 노동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건 이제 동일방직 투쟁을 했었던 그 여공들의 사진을 붙여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운동은 87년 6월 항쟁 바로 다음에 이어졌던 7, 8월 달에 이제 노동자 대투쟁을 기원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 대투쟁을 기원으로 해서 결국 이제 95년에 소위 94년인가요? 아무튼 그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단위 사업장의 투쟁으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자체는 7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 뭐가 확실하게 다르냐면 70년대 때 노동운동이라는 건 주체가 여성, 작은 기업들, 경공업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87년 이후에 현재의 어찌됐건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노동운동의 주류 세력은 남성, 대기업, 그리고 중공업 이런 식으로 아예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경제가 이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풀뿌리 민주노조 운동으로 시작됐었던 이 그룹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이제 오히려 87년 이후에 진짜 민주화가 됐었을 때 주도 세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노조 강연도 종종 가는데 가보면 여전히 이제 대형 노조를 갖고 있는 게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KT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대기업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뭐 노조 조직화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20%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퍼센트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여성, 소기업, 경공업 노동자, 그 안에서 민주노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엑셀런트한 측면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투쟁사라는 것은 사실은 동일방직 투쟁에 대한 기록은 돌베개에서 이제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돌베개에 있는 마케팅 팀장을 막 쪼여서 그 서고에 이렇게 견본 하나 놨던 거 제가 얼마 전에 뺏은 거 하나 갖고 있고요. 원퉁모방 투쟁은 현재도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돼서 여러분이 직접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건 도시산업선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린 나이지만 언론의 보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름 자체를 되게 음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산업선교? 아무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도시산업선교라는 게 어떤 특정한 진보적인 목회자들이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국에서도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복음의 전파의 대상지가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게 되니까 말 그대로 도시화된 상황에서 도시와 산업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목표로 등장을 하게 된 게 도시산업선교회고요. 이건 각 총회와 교단, 진보 보수 뭐 이런 기준 없이 다 교단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 들어왔었던 일단의 목회자들이 이 노동 현장의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일요일날 쉬게 해달라, 잔업 좀 적당히 하게 해달라, 그리고 뭐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시간 만들어달라, 여공들도 미팅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 이런 식의 운동으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 70년대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한편에서 기독교 그룹이죠. 기독교 그룹이 이 소위 말하는 유신 정권과 싸울 적에 내세웠던 카드는 인권이라는 카드입니다. 자연법과 인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셨죠. 뭐 시인 김지아가 잡혀갔고, 그러니까 민청항해 사건 당시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지학순 주교가 저항하다 잡혀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일본 카톨릭 추기경이 냈던 입장문이라든지 당시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냈던 입장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모든 메시지가 자연법,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인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로서의 인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지금 유신 정권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공박점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나오진 않지만 비슷한 시기 때 70년대 때 문익환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점에 소위 말하는 이 대학생 그룹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민청학령 같은 단체들은 드디어 이제 민중, 민족 뭐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보편적인 어떤 인권관과 조금 다른 형태의 토착적인 어떤 인권관, 그리고 도전적인 세계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등장하죠. 그게 이제 아주 화려하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던 등장했던 것이 이제 경험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80년대 때 소위 말하는 반독재 투쟁이라 볼 수 있겠고,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 1987을 보면 이제 거기서 되게 멋있게 막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연배가 딱 이렇게 갈라져 계셔가지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도 던지고 저렇게도 던지고 하니까, 아직 뭐, 근데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 모든
글도 그렇고요, 말도 그렇고 발화자의 발화가 끝나는 순간 작가는 죽는다고 믿습니다. 알아서 해석을 다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유월항쟁이 터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유월항쟁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훨씬 더 복합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운 건 이 유월항쟁 때 활동했던 분들이 드디어 이제 거의 이제 은퇴 단계가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은퇴되기 전에 이제 책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민청년에 대한 기억을 뭐 책으로 낸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40년 전 이야기,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또 이 시대가 벌써 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 주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사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게 뭐냐면 사회적 수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혹은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 당시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 하나로 수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알다시피 야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야도 이제 아주 급진적인 학생운동 세력도 있고, NLPD로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노동운동으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70년대 이전부터 이제 제야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바로 그 시점에 뒤늦게 이제 박종철 군이나 아니면 이제 문기동 경사에 의한 이 권인숙 씨 이제 성추행 사건 같은 것들에 급분을 하면서 뒤늦게 참여했었던 뭐 보수 중도파 교단도 있고 여러 세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세력들을 보게 되면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8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이 시작이 되는데 86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뭐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반미 반제라는 아이템으로 대학생들이 굉장히 저돌적인 도전을 했던 기간이 잠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존하는 전두환 정권이라는 것은 파쇼 군부 독재 세력이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군인들의 장기 집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좀 어떤 파쇼적인 집단인 거고, 그 집단을 후원하는 게 미국이다라는 식의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 86년에 꽤 있었죠.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선 당연히 어떤 권력에 의한 통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7년 유월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 기본적 인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민주주의냐라고 얘기할 적에 되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이 노태우 그 당시 민정당 대표이자 이제 그 다음 대통령 후보였었던 노태우가 발표했었던 6.29 선언을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면 오늘날 지금의 대한민국은 딱 6.29 선언에 나온 대로 딱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 또 하나 이제 제가 지도자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지도자주의 얘기하니까 갑자기 북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빨리 하겠습니다. 지도자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관성입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영도자 누구였죠? 이승만 각하가 계셨죠. 이승만 박사가 계셨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전두환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회를 누가 바꿀 것이냐라고 할 적에 정치적 힘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영삼이다, 김대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절박했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념, 그러니까 기대,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가 단련됐던 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관성처럼 이제 지도자를 찾는 형태로 좀 굴러가고 있죠.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던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면서 했었던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쭉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질서들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단 일부 좌경 분자들과 극렬 분자들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6.29 선언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허용 범위가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유월항쟁 이후의 사회가 굉장히 한 100일간 우리 사회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보면 뭐 87년 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경찰 개혁해야 된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보다 더 급진적인 이야기가 외부에서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법관 회의,
평검사회 이런 데서 막 내부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흥미로운 게 뭐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정부가 반영을 합니다. 근데 노동 문제가 딱 등장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태우 정권의 핵심이 뭐냐? 이건 노사분규다. 즉 이거는 민주주의 영역에 안 들어간다라고 딱 선을 긋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나눠서 풀어가는 거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같은 당시 주류 정치인들도 똑같이 동의를 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뭐 노동운동의 정치적 인용적 복잡성이라는 말을 써놓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것도 이때 굉장히 어떤 이런 과정 속에 등장했기 때문에 뭐 어떤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뭐 그런 것들과 좀 연관돼서 이야기가 가기 좀 힘든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자유주의 시대죠. 최근에 절감하시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막 찍다가 어쩌고저쩌고 요즘에 막 주식이 빠진대. 그러니까 좀 조심해 이런 얘기 했더니 되게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PD가 선생님 사실은 제가 40%가 나갔어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카메라 촬영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여기는 아무도 그런 아픔이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눴더니 진짜로 제작진 중에 2명은 깡통 전세 아시죠? 둘 다 화곡동에 사는데 화곡동이 지금 전세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가는 구라고 하더라고요. 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양김의 시대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이 변화들은 비판적으로 보면 한계투성인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80년대 이후의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했냐라고 한다면 또 성과인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튼 이제 핵심적인 상황은 뭐냐면 풀어갔던 방식이 다르고 풀어갔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나는 이걸 지지하고 누군 이걸 지지하고 이런 싸움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어달리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와 세계화 정책이라는 것이 재벌개혁과 어떤 그 신자유주의 시대 그리고 IT 산업과 미국식 연봉제 개인주의 문화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인재 장관, 이인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인재입니다. 이인재 장관이 김영삼 정부의 최연소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노동 부분임금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노동부 장관 최초로 파업이 났었을 때 정부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시도했었던 장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친구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피닉제라는 밈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런 청춘이 있었구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노사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 법제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뭐 이런 식의 흉내를 좀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재벌개혁이라는 단어는 써놨는데 지금은 누가 재벌개혁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통일정책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87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 방북 이후에 왔던 지금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꽤 윤곽 있는 흐름으로 대한민국이 쭉 왔다라고 우리가 평가가 좀 가능하고요. 그 평가가 가능한 과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냐? 아니죠. 주류사회의 합의는 존재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걸 또 돌아보게 되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이 썼던 글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를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문익환이라는 존재가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글과 행동 같은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 글로 좀 보면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인사이트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오직 희생할 뿐이지 사람이 살아있고 세계가 지탱되는 것은 생각이나 뜻 때문이 아니라 오직 희생할 뿐인 마음 때문인 거다. 마음은 말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돕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그냥 소리내 읽는다. 뜻을 쳐지려는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빛깔이 내 마음에 물감이 들듯 번져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게 1980년 12월 달에 썼던 글입니다. 최근에 이제 통일의 집에서 책으로 방위돼서 나와서 제가 인용을 하게 된 건데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신학교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이제 보수 교단에서 자라면서 보수적인 신학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냥 소리내 읽는다. 뜻을 찾으려는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의 빛깔이 내 마음의 물감이 들듯 번져오기를 기대하면서 라는 단어. 이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역사학자 입장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한다면 역사학자 입장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관념적인 개념화된 설명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거기서 신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단순화시키기에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때로는 정치적 판단, 때로는 사회적 판단, 사회적 몰락, 사회적 부패, 그 부패와 맞서 싸우는 지독한 도전, 개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존재하죠. 그러나 역사를 전공하지 않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왔었던 입장에서 신학이라는 틀로 보게 되면 그건 다 사라지죠. 그리고 보수 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갖다 우리는 문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 이제 제가 시비를 걸죠. 역사학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개념화시키는 조직신학이라는 건 중세 아퀴나스적인 태도 아니냐. 그걸로 여전히 개신교 신학을 해석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여전히 남아있는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카톨리시즘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익환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 이따가 또 글을 다른 걸 보여드리겠지만 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느껴야 될지 고민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튼 돌아보게 되면 문익환이라는 한 존재가 살았던 것, 간도지방에서 어린 시절에 독립운동가들의 몸부림을 봤다라든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다라든지 그리고 독재 정권을 경험했다라든지 이런 인권유린을 경험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양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87년 2월 19일이죠. 위월항쟁 4개월 전인데요. 양심이란 아픔을 아는 마음이 아닐까 싶군요. 그것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온갖 고난을 몸으로 겪어아는 사람. 겪어봤기 때문에 남의 고난을 그냥 보아 넘길 수 없고 같이 아파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서 몸을 내대고 사는 사람. 같이 고난을 겪는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같이 아파하는 양심은 공동체적인 마음이죠. 양심은 사회성을 띠지 않을 수 없고요. 사회성을 띠지 않는 양심, 순수하게 개인적인 고고한 양심은 허위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족의 양심을 말해야 하는 거고 인류의 양심을 말해야 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엉뚱한 얘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 신학자가 아니니까 막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되죠. 네. 제가 저 인간이 무식해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뭐냐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송 활동하면서 보면서 저한테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불교 아니면 유교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기독교 얘기가 거의 없단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이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학의 핵심적인 주장은 선지후행이거든요. 먼저 지식적인 경륜을 갖췄었을 때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실 그 주장이 굉장히 깊이 공명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 성리학이 가장 찬란했던 시대가 명나라거든요. 왜냐면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 등장을 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는 성리학이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명나라 때 성리학이 관학이 되니까 사람들이 선지후행을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명나라 때 사실은 무장이자 유명한 학자였었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행합일이고 양지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전에 드라마 정도전을 보신 분들은 양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양지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지라는 단어는 사실 맹자가 했던 말이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에 관하여. 그래서 이 왕양명이 주자학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다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자가 얘기한 공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아마 주자의 뜻에 더 부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 시대 때 엄청난 성리학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비슷한 느낌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픔을 아는 마음, 삶 자체,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오셔서 삶 자체가 아픔을 감당하는 마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본인이 또 아픔을 아는 마음이 아닐까 싶군요라는 표현을 했고요. 근데 하나 되게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문익환 목사의 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인류라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탈민족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탈민족을 넘어서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탈집단주의,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죠. 소위 말하는 상호연대와 어떤 상호합의와 어떤 그런
변화. 제가 공교롭게 어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곳에 가서 1995년 5.3일 개혁 이후에 교육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 전혀 제 주력 전공이 아닌 이야기들 많이 하고 다녔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교육운동을 하다가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육 문제를 우리 모두가 겪는데 관심 없어 한다는 거예요. 왜? 일단 대입 전까지는 모든 부모들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 대입이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은 승리감이 도취돼서 이 차별의 구조를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이걸 문제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제도라는 건 매번 뜨거운 감자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교육제도로 뭉쳐져서 입장이 만들어져서 도전하고 바뀌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최근에 MZ만의 얘기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살았던 이미 제가 대학원 들어가던 시점, 이 시점 때부터 시작된 흐름인 거죠. 민족, 하나, 공동체,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도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스템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라는 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니카 목사가 갖고 있는 양심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좀 재밌습니다. 이 대담은, 이건 대담집이고 월간 말기에 나왔던 대담인데요. 이거는 그 임수경 씨와의 대담에 나온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수경 씨 누군지 알죠? 그 방북했었던 학생 대표로 갔다 왔던 분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도 하셨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대화합니다.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됐던 해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3당 합당, 그 다음에 3당 합당이라는 말을 안 썼죠. 3당 야합이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40년간 민주투쟁을 했던 영삼이가 자기랑 싸웠었던 전두환 무리와 누구예요? 박정희 무리랑 합쳐서 대통령이 됐다.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과 굉장히 강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전체를 보게 되면 임수경 씨는 문익환 목사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지 전체를 보다 보면 대놓고 나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싫다 이렇게 말을 써놓습니다. 재밌는데 이건 이제 문익환 목사님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대통령 선거 실패 그러는데 과연 뭘 실패했어? 정권 교체는 목표가 아니라 방편에 불과해. 김영삼 정권이 부패 척결을 외치는 것도 우리가 도덕적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야.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데 손 놔버릴 거야? 생각해보라고. 이승만이 이겼니? 김구가 이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역사의 경기장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 우승자로 만드는 거야. 군의 지지 기반이 없는 김영삼 씨는 민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 민심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기반이라는 걸 알거든. 여론은 도덕 정치를 원하고 있어. 강한 도덕적 압력을 계속 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권을 처음으로 만들어야 해.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는 지금 나올 때가 아니야. 큰 전략 속에서 생각해. 김영삼 정권 5년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민족사의 실패야. 그것은 민족사의 실패라는 이 발언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 내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비판을 받았던 유명한 발언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떠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문익환 목사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할 수도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문익환 목사의 선택과 방향이라는 것이 정확했다. 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이 다 올바르다? 이거는 그거야 말이지 위인전 만들기죠. 평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과 이 선택이 무조건 옳았다라고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다들 다 틀렸다 이 얘기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근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정권 교체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은 역사의 경기장에서 이 사회와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목표인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권력을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꾼다? 그게 목표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당시 상황상 김영삼이라는 존재가 사실상 여기는 좀 빼놨지만 여기 써놨군요. 군의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민의 여론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도덕 정치를 이뤄낼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보기에 배신자지만 그가 만들어낸 길이 사회적 자산으로 남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걸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문익환이란 여기서 이제 목사라기보다 어떤 정치적 식견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문익환 목사가 봐줬던 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역사라는 가능성의 변동폭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누구를 뽑아서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냐.
그거에 대한 반동의 시대라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또 왜곡되는 시대도 있었고요. 역사라는 틀로 본다면 보다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제가 슬쩍 넣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이제 사실은 전략적인 행동이지만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을 맞이해서 뭔가 나도 딱 맞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썼던 책이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두고 쓴 책인데요. 제 계산과 다르게 책이 그냥 저냥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이제 가슴 아픈 책으로 남게 됐는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보통 팔리는 책이 굿바이 이재명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서로 상호 비방책이 엄청 히트를 쳐서 내가 정말 순진한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책이 나온 다음에 공교롭게 그때 엄청 방송을 좀 불려나갔습니다. 근데 흥미로웠던 게 뭐였냐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 너무 많은 그 어떤 이야기라면, 김영삼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사고뭉치기도 했었고, 정말 마지막에 이제 외환위기라는 멋진 선물을 안겨주고 가셨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보면 초기에 대통령 하실 때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지금 메이저 언론사가 아닌 데서 95%까지도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었습니다. 공식적인 건 9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게 이제 최저가 6%인데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이제 따라잡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속한 내 윤석열 대통령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서 저만 웃네요. 하여튼 하게 되는데, 이제 근데 제가 봤던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죠. 보면 일요신문 같은 데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0.6%였습니다. 즉 가족 빼고 다 안 찍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처럼 기억되는 대통령이 아니고, 이 역사 얘기를 썼을 때 저는 좀 겁도 났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갖고 얘기하는 거 별 문제가 없는데 김영삼 대통령 갖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되게 놀랬던 게 정말 수많은 굉장히 진보적이거나 보수인 지식인들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줬던, 예를 들어 뭐 금융실명제, 하나회 해체, 특히 이제 그 당시 엄청 욕했었죠. 전두환 구속했다가 사면해 준 거. 근데 얼마 전에 또 사면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걔가 낫다 뭐 이런 식의 하면서 의외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주 편하게 방송을. 그래서 원래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약간 좀 뭐가 되려면 파장도 있고 논란도 있어야지 막 하면서 싸우는데 그냥 얘기 잘했어 이러면서 그냥 끝나서 속상했었는데, 역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현재를 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정책, 오늘의 무슨 일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역사라는 시각을 갖는다는 건 길게 보면서, 그래서 사회가 더 나아졌냐? 발전했냐?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됐냐? 내 후배들은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봤었을 때, 그래서 아마 문익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 감정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의 역사의 어떤 흐름의 방향을 가고 있는가.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면 남북관계라는 문제인데요. 자, 물 한 모금만 살짝 마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면서 기분이 좀 어두워서, 목사님 얘기할 때 기분이 어두워지지 않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가 어두워요. 밝으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생각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여기 어두워, 약간 어두우면 제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저 인간이 오늘 화가 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되게 밝은 사람이고, 아무리 심각한 얘기도 전 밝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안 하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약간 이상한데, 제 탓이 아니라 관리자의 탓으로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여기 다. 자, 남북관계 얘기에도 남북관계 얘기 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익환 목사님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한반도 중립발언 같은 거 이런 위주로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그 얘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여튼 원론적 얘기를 좀 따져본다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한겨레라는, 여기서 또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때문만으로 우리는 이해관계나 이념, 주의, 주장을 넘어 우정으로 서로 껴안을 수는 없을까? 아니 그 우정을 토대로 이해관계나 이념, 주의, 주장을 조정할 수는 없을까? 고위급 회담장에 마주 앉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우정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일까? 같은 결의로서 민족 공동의 과제를 풀려고 만났는데 그게 어림도 없는 일이어도 좋을까?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낭만이라고 한다면 민간인끼리 우정을 키우는 일이야 마다할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북쪽에 가서 만나고 온 사람들에게 우정을 느낀다면 이건 역적이 되는 일일까? 유명한 많이 이 관련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게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사에 굵직굵직한 족적을 남기셨던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라는 절대적 명제를 한민족이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전에도 보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혼자 엉뚱한데 그냥 너무 비슷한 책 보다가 머리가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모으는 거 유지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막 찾다가 정말 엉뚱하게 이제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전쟁 책을 봤어요. 쭉 봤는데 아마 오늘 영상이 올라오고, 근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여러분 수나라 당나라가 고구려 물리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고구려랑 백제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로 사실은 통일신라랑 발해가 들어서요. 이 얘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핵심이 뭐냐면 기원 후 6세기, 7세기경 사이에 수나라, 당나라의 침략과 그 결과를 장기 지속적 과정에서 쭉 검토를 하면 뭐가 딱 도출이 되냐면, 중국이 한반도를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게 지역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깝긴 가까운데, 그러니까 군사력을 발휘해서 뭔가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지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수차례 막아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수차례 막아내니까 당나라 거꾸로 이제 먼저 백제 멸망시키고 앞뒤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 이후에 신라가 당을 밀어내고 다시 발해가 세워지면서 그 체제가 거의 그대로 내려와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만주에 있는 다른 북방민족 때문에 좀 구도가 바뀌게 되는 건데, 확실하게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민족이라는 단어가 한편에서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모진 고통의 공유라는 게 있지만, 장기 지속적인 관점을 보면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한반도라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같은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우리끼리 살 수밖에 없는 공동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농사 위주로 우리의 문화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유교, 불교, 오늘 차에서 동화를 읽다 왔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기독교 뭐 이렇게 뿌려서 또 공유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가 딱 대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중반이죠. 베네딕트 앤더슨의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상사의 공동체, 민족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책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열풍을 끌었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지식인들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단어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제가 SNS 같은 거 하다가 민족사 이런 말 가끔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김만권 정치철학자가 나는 심 선생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쩌릿쩌릿해 이래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 그 얘기예요. 듣기 싫은데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안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즘에 지적 경영이라는 건 민족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민족은 다들 민족주의 얘기하면서 분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베네딕트 앤더슨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으로 인한 갈등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들이 본 책에는 유럽인들의 소위 말하는 그 프랑스 혁명 이후의 분열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냉정히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유럽에서 민족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게 기능했나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독립하고 자기네 문화적 정체성을 구심점을 회복하는 길이라든지,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걸 이제 결과적으로 히틀러, 결과적으로 무솔리니 이렇게 가버리니까 민족이 나빠지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뭐 종류 민족주의 이런 거 책들이 번역돼 들어왔지만, 사실 유럽의 지성계에서도 이미 이 민족이라는 것이 첫째 지을 수 있느냐, 두 번째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냐, 굉장히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나라 이론을 수용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남의 나라 이론이 들어와서 근본과 맥락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체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의 문제잖아요. 민족이라는 단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굉장히 어떤 억압적인 체제야. 그걸 해체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족을 지향했었을 때 갖고 있었던 힘, 공동체, 뭐 가족, 사회, 일체감, 남북관계 문제, 그 구심점 뭘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제 주변 동료들이 다뤘기 때문에 대놓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허위적인 지식, 그리고 서양에서 유행하는 거 쭉 끌고 들어와서 아는 척하는 아비투스가 어쩌고 뭐 푸코가 어쩌고 다 끝난 건데 지금 또 이제 와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찌됐건 근데 여기 보다 보면 문익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민족이라는 단어나 결연한 단어가 부담스러우면 요즘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미국 용어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라는 신념을 갖지 않는 한 우리 내부 구성원의 피해를 함께 지켜줄 수 없고, 우리가 우리라는 문제를 갖지 않는 한 다소간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풀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없거든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소위 말하는 쭉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100분 토론을 강제로 끌려나왔습니다. 그 정진석 대표가 또 발언을 멋지게 역사 공부하라고 막 역사학자들한테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해서. 근데 그날 연락이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되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차피 나가봤죠. 그래서 하여튼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전화 와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가 떴고, 그걸 본 100분 토론에서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나가겠다 했더니, 시간을 옮기면 나오겠냐.
그쯤 되면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 CP가 정말 엉뚱한 얘기인데 저기 심야의 담에 CP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작년에 심야의 담에랑 괴기 프로그램 아무 상관없죠. 근데 그 CP 같은 CP가 있어서 이거 사용할 수 없는 이거 안 나가면 MBC에서 안 부를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주진호 선생님 앞에서 당차게 막 정진석 대표를 막 욕하고 막 난리였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가 있냐면 역사가 정치화가 될 적에 정쟁의 영역의 폐해를 사실은 저는 지난 5년간 되게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치적 이념으로 좌우의 논쟁으로 딱 들어가 버린 순간 이거는 더 이상 보수적인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위안부 문제를 우리 민족의 문제를 안 여겨요. 똑같아요. 자사고 혁신고 같은 교육 문제도 똑같고요. 한국에선 적어도 현재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지금 20년간의 정치 과정을 보게 되면 편의 논리가 제일 강해요. 그 안에서 중립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전 뭐 기자랑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경력 잘 관리하고 계신데 계속 가라. 뭔 얘기인가 해서 그랬더니 지금 중립적이고 객관식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해서 자기 저기 워싱턴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한 50살 되면 이제 몇 년 남았는데 되면 자기가 100분 토론 사회자를 모시겠대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중립적 견지에서 상호 소통의 어떤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어느 진영을 대면하는 걸 잘한다는 거죠. 그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당쟁사를 다시 연구해 봐야 되나? 그러니까 내용 없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해선 조선시대 때 대박이었거든요. 예, 조선이 부담스러우면 송나라나 명나라로 가도 돼요. 근데 아무튼 이게 같은 먹물 먹은 사람들의 말로 싸우다 나라 잃어버린 얘기는 우리 동아시아의 아주 훌륭한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게 되는데,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진석 대표 발언이 문제가 있죠. 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일본군 얘기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진석 대표 발언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일 외교다 발언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정진석 대표가 반공이라는 거 하면서 진영 대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진호 선생님이 또 이제 은퇴하셨고 연배가 있으시고 총 때는 내가 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이제 이쪽을 더 비판하고 진영을 좀 깨는 역사 논의를 좀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댓글에 100%가 100%까지 아니고요. 그쵸? 욕한 거에 100%가 다 저를 욕했죠. 저거 사쿠라다. 이상하다. 변했다 말이어서. 그래서 기쁘게. 근데 댓글의 최고 장점 뭔지 아세요? 댓글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안 봤어요. 네. 근데 저기 또 주진호 선생님 되게 순수하셔서 이번에 영상 나왔는데 조회수가 높고 근데 댓글을 보니까 자기 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셔서 뭐 하여튼 다들 할아버지 되면 그래요. 저랑 서로 패친인데 그걸 보면 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진영이라는 논리 속에 우리가 짝짝 찢어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가서도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남북관계 문제, 그러니까 친일과 자꾸 반공이라는 대립을 지금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데 역사로 따져봤었을 때 남북관계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진보냐? 노태우 대통령이 되잖아요. 더 따지면 박정희도 들어가지만 7.4 남북공동성명은 의미가 있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빼고 적어도 분명한 건 92년 남북공동 합의서부터 한 번 더 비핵화 공동선언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우리가 사실 그때 되게 유리했죠. 북한은 동맹국들이 무너지고 있고 소련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태우 정권이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일반 국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국민들한테 경제 영토로 확장하겠다라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들을 주면서 소위 말하는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그 틀을 열었죠. 김영삼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김영삼의 핵 위기 속에서의 좌충우돌하는 모습들 위주로 기억을 하지만 긍정적 포인트 위주로 본다면 한원상 총리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아서 대통령 취임사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민족으로 우선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협상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김일성 물론 이제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김일성과의 직접 회담 같은 이야기들도 김영삼 때 시도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선 나눌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원론적으로 들어보게 되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햇볕 정책의 본질이 뭐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말한 그거잖아요. 내가 나랑 다른 사람에게 우정을 느끼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 가면 생각보다 너무나 친절하신 분들에 의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이재정 의원하고 만나서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그냥 이게 우정 아무 그건 없고요. 근데 서로 도와줬던 게 있어서 만났는데, 이재정 의원이, 서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놀랐던 게 그 문제 해결할 때 일본 자민당 의원이 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도 보면,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가 되게 높은 거 맞는데 또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런 우월주의적 생각도 있는 거 맞는데 건바이 건에 대해선 일본도 어찌됐건 45년 패망 이후에 메가더식 신헌법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한 미국식 헌법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인권이란 문제 앞에서 또 개방적인 요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카소네 수상 같은 사람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카소네부터 하토야마까지 일본에서 친한 정책을 폈던 사람들 다 메이지 유신 예찬했고 제국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친한 정책을 편 줄 아세요? 아시아가 서양한테 꼴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주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수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서 선 우정을 발견하고 그 우정의 결과물로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볼 수 있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게 91년에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91년에 한 이야기가 지금 얘기하더라도 거의 똑같은 걸 돌고 있죠. 지금 벌써 30년,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속상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작게 써놨는데 이거 제가 그냥 써놓고 지우려고 하다가 깜빡해놓고 놨던 건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근데 늙어 고약해지지 않는 사람, 강한 동력을 가졌지만 소탈하는가. 이거 다행히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뭐 나쁜 말을 써놓을 생각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있어요. 제가 민청왕현 사건을 서대문 연구소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쭉 강연을 하는데 민청왕현 관계자들을 도표로 쭉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강의 들어온 사람들 표정이 애매해져요. 왜 애매해지냐? 그때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이해찬, 정동영, 김동길, 뭐 여기서 유홍준. 그나마 유홍준 선생님이 이제 정치를 안 가시고 이제 나이문화유산 답사가 좀 다른데 굉장히 정치권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때의 저항자들이 나중에 다 한 권력씩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시민들의 거부감이라는 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유인태 씨도 계셨고, 이철 씨도 계셨고,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 보고 실망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역사로 기억을 하는 거고 우리의 오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그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살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또 이제 역사쟁이들이었던 그런 능숙한 걸로 이렇게 피해갔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문익환 목사는 알다시피 사실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어려운 길이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길이었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길이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말렸었거든요. 북행하지 말라고.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스타일, 국민보다 오보만 먼저 간다. 그 원칙인 거죠. 즉 상황과 흐름과 때를 맞춰서 가야지 이 시점에 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문익환 목사는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예언자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을 번역했고 구약의 절대양 그리고 구약을 성서라는 가치로 올려줄 수 있는데 제가 뭐 신학적으로 문외한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이라는 그 방대한 텍스트를 경전이라는 방향으로 올려주는 데 있어서 예언자적 정신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거든요. 뭐 구약과 신약이 브릿지도 된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이미 통일은 이미 왔다잖아요. 오늘은 안 갖고 왔지만 동료 장준하가 모든 통일은 옳다라는 말을 남기고 의문사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장준하 완전 반공주의자예요. 장준하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이유는 민주공화국에서 독재하니까 북한처럼 되려고 하냐면서 투쟁 뛰어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우리 김구의 비서로만 알고 있죠? 해방 딱 되자마자 장준하는 김구랑 결별하고 이승만 쪽으로 붙었었어요. 왜냐면 이 반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장준하의 마지막 도달점이 뭐냐면 장준하의 마지막 도달점이 모든 통일은 옳다거든요. 이 땅에 군부 독재와 온갖 모순이 기생하는 근본 원인은 분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든 통일은 옳다죠. 근데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잖아요. 더 신학적 영감이 풍성하고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통일은 이미 왔습니다잖아요. 통일은 이미 왔습니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적에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면 종교인들이 또 이해를 해줄 수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다고 믿고 또한 그것을 해내가면서 그것이 신의 의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저 같은 보수 교단을 얘기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 너무 옛날 얘기다. 그 같은 옛날 CCC 이런 거 할 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에서 주어진 구원이지만 내게 주어진 갑자기 부흥이 되는 느낌이다.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고 달려가는 그 언어적 감수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고민이 뭐냐면 문익환이란 목사가 왜 두 가지 하나 꼰대가 안 됐을까?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왜 지위를 탐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고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 이 이야기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구약의 아름다운 시들을 앞에 놓고도 생각했지. 동주가 있었다면 윤동주죠? 내가 본문의 뜻만 밝혀주면 참 멋지게 시를 옮겨놓을 텐데. 참 시정신이 모든 문화운동의 핵심인데
처음엔 동주의 시만은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고 즐겨 읽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잘 읽혀지긴 했지만 동주의 시도 참 어려운 것이구나 싶었지. 80년에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친구의 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게 저는 화두 같은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문익환 목사님 시를 많이 남기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분석하는 분석의 틀이라는 것은 문학가로서의 시인으로서의 한국 문단의 문학사로서의 문익환 어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익환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떤 여러 가지 난관들을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한편에서 신학이라는 힘이 있었겠지만 또 한편에서 시라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성찰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감성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동양 철학계에서 아직까지 풀지 못한 문제인데 우리는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이성이 뭐고 감정이 뭐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감정을 배제하고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조차도 감정은 뭐다라고 규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서양인들의 사고관계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면 노너나 맹자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추진형 시대 때 고전에서 나오는 핵심적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판단과 의지와 이성적 결단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어떤 논리적 판단이라는 것이 의미 있어지는 거고 이것이 역사 속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합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저런 뭐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튼 보면 문익환이라는 존재에서 시를 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요즘 말로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 꼰대가 안 되는 것들, 끊임없이 자기를 자기 안에서 내면을 해방시키는 방식들,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선지자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방식으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힘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요. 개인적 인연이지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과장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편에서 최근에 와서는 그냥 문익환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딱 내밀으면 좀 부담스러운 게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다라고 느꼈는지 주로 문익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옆에다가 동주를 많이 붙여요. 윤동주를. 왜냐면 윤동주 시인에 대한 일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옛날에 명동촌 친구였다더라. 거기엔 조금 진보적인 눈치 딱 보고 이건 좀 이렇게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다. 여기다 이제 장준하를 딱 붙여주면 아름다워지면서 맞아. 우리 문익환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과장이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과장은 그게 과장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님 본인이 계속 과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익환 목사 본인이 본인의 이 복판에서의 현장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윤동주를 소환하면서 동주의 고민과 젊은 동주와의 끊임없는 내적인 조우 속에서 자기 어떤 이런 게 말로 하면 되게 멋이 없어지는데 청년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나 꼰대가 안 되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윤동주라는 자기 아버지 문재림 목사님이 다 이렇게 다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 사건을 특히 민주화 투쟁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더 큰 결단을 하면서 사회에서 이제 소외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윤동주를 끊임없이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기 일가족 부분 계시면 아니야 이러면 좀 당황스러운데 오늘 안 오셨어요. 다행히.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 어제 갑자기 카톡에 얘기 나와서 안 오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좀 편안하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요건 아까 했던 얘기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요. 제가 통일 강의 많이 해요. 제일 아마 명사특강 이런 걸로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일 강의일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일 강의는 많이 하는데 항상 하는 강의가 똑같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할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사 강의는 계속 새로운 걸 고민해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기독교인들 앞에서 기독교 역사 강의할 때. 또 하나가 남북 통일 강의할 때. 왜냐? 이 두 개는 청중이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북관계가 뭐가 발전이 돼야지 그 다음 살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못해요. 항상 원론적인 이야기. 이때부터 햇볕 정책까지 얘기 가는 거. 그리고 이제 김구부터 문익환까지 가는 거. 이거 한 토막 하는 거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앞에 자리도 별로 없지만 가면 이제 사실 보수든 진보든 몰라요. 한국 기독교회사가 어떻게 흘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산 안창호 역사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눈치 보고 조금 열려 있으면 이제 해방공간까지 가고 딱 끝내버리고 하는 식이 돼서 강의록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바뀌지 않으니까. 비참한 현실인 거죠. 여튼 근데 이 시대 때 남북기본 그러니까 사실은 7.4 남북공동성명은 매우 기만적인 상태이긴 하지만 여튼간에 자주민족 대단결이라는 좀 핵심적인 평화의 기차에서 우리끼리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방향을
확립했고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김일성이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든 사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7.3 남북공동선언 누가 만들었냐? 한국에 가장 큰 역사적 영향을 준 박정희 정권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접근할 필요도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잣대, 이건 독재니까 이 인간이 한 얘기는 안 돼, 이렇게 가기엔 지금은 조금 사회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얘기 되나? 아무튼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91년이죠. 통일 로드맵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이때 이루어졌고,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 정원식 국무총리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되게 유리했습니다. 체제가 확고하게 우월했었던 상황이었었고, 이때는 북한에 비해서도 우리가 우월했고, 이 당시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살 때예요. 굉장히 골든 타임인 거죠. 굉장히 골든 타임입니다. 그리고 91년에 중국과는 9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이미 85년 전두환 집권기 때 이미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북한의 5배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죠. 아직 중국은 여전히 깨어나지, 이제 막 잠들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95년, 7년쯤 되면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니까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상황에서 이 좋은 상황을 이용하면서 어떤 그런 비핵화와 거시적인 방향성을 확립했었던 기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김영삼 정권기 때 들어와서 이게 잘 안 풀렸어요. 그리고 이걸 마냥 김영삼의 탓으로 돌리는 책들이 많죠. 보통 통일 전문가들은 이 시기 때 김영삼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특히 이제 김현철 전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 장관 책을 보면 남한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자율성이 높았고 미국 대통령한테 할 말 다 했던 사람은 김영삼일 것이다. 왜냐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튼간에 이제 중요한 사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이 당시에 김영삼 정권의 호의적 태도와 상관없이 북한은 핵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제 남한을 배제시키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통미봉남적인 이권을 찾겠다는 태도는 사실 김영삼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쭉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선군 정치 핵개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그런 잠재적 평화주의인 거죠.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은 온화하게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완전하게 풀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죠. 남한의 애매한 수준의 대외적 자율성이 이때부터 드러나게 됐고요. 남한 내 정치 갈등과 이제 민간 교류의 부재 같은 문제들도 이때부터 대두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이나 이런 얘기들은 뭐 너무 익숙한 얘기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방향들이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4 공동선언까지 진행이 됐고 끝났죠. 여기 이 이후에 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역행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상태니까. 요때 나왔던 말 중에 이제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몰라요. 얘기하면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가끔 화가 날 때 현대를 삼성보다 이렇게 밑에 취급할 때 기분 나쁠 때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현대가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현대나 삼성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차라리 뭐 오히려 아는 사람이나 제가 강의하러 기업 강연하면 저 삼성 많이 했거든요. 현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최고의 한국 기업인은 정주영 회장인데 너무 좀 이렇게 가서 좀 싫어요. 근데 기억하시면 이분이 통천분이세요. 통천이 어디냐면 금강산은 길목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냐면 여기서 철원 아시죠? 철원에서 쭉 대각선으로 가면 통천을 거쳐서 금강산으로 가요. 옛날에 조선의 양반들은 바로 그 루트, 서울에서 철원을 거쳐서 통천을 거쳐서 금강산 가서 그림을 그려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분이 아산에 내려와서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북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길들을 98년에 이제 소떼 500마리 끌고 가서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열었었죠. 제일 처음에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해주공단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었고요. 해주가 원래 유명한 도시니까 했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오는 거의 모든 로드맵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정치적 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문익환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 소위 말하는 김일성과 합의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내용이 거의 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 6.15 공동선언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경제 부분은 정주영 회장이 합의한 내용이 거의 똑같이 지금까지 이어져요. 그게 중요한 사건이죠. 현재 남아있는 게 뭐냐? 통일을 얘기하면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김진양, 뭐 김현철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통일 대박론이죠. 이거 하면 잘 산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근데 저는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너무 정확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좋다, 뭐 너 얼마 버니, 뭐 이런 얘기들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게 아니에요. 특히 민족적 모순이나 사회적 모순은 이해관계로 푸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서로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대방론 오죽하면 이제 이런 걸로 설득을 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저는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어르신들한테 통일 원하십니까? 다들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그 태양의 송중기 나왔던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태양의 뭐죠? 그 태양의 후예인가? 하여튼 송혜교랑 아이고 또 말실수했다. 하여튼 좋은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그때 그 캠프 드라마 찍었던 데 가서 이제 젊은 애들, 그러니까 10대 애들 모아놓고 강의하라고 했는데 손들어 물어봤어요. 200명 애들이 다 손들 때 자기는 통일을 안 원한다고. 지금은 정세현 장관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통일이라는 단어 안 써요. 남북관계 개선 이런 말 위주로 많이 쓰죠. 그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 좀 해볼 수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막 또 남긴 어록 몇 가지만 얘기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다. 보면 71년에 강경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문익환 목사님이 했던 말, 그러니까 강경대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편지를 썼다는 글인데 참 인상적이에요. 장준하 씨의 돌베개를 내보낼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수없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는 다시 일어서곤 한 모습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가 장준하였다면 민중해방운동의 선구자는 전태일입니다. 민족의 두 횃불입니다. 경대도 자랑스러운 그 행렬에 당당히 섰습니다. 장준하 오늘 얘기 주제는 아니지만 한 양쪽이죠. 동주라는 내적 힘이 있다면 이제 장준하의 죽음 앞에서의 헌신과 책임이 있던 거고요. 전태일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민족과 민중, 그러니까 그 보통의 기독교 운동가들이 인권과 자연법, 자유민주주의를 갖다라면 목사님들이 그게 있죠 분명히. 근데 한편에서 그 당시 좀 막연하긴 하고 지금 와서 좀 더 비판의 시각으로 많이 좀 분석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여튼간에 민중, 민족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된 어떤 해방에 대한 개념들 이걸 이제 동시에 품어가면서 사람들 안아갔었던 메시지들이 되죠. 오늘은 뭐 장준하 선생님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돌베개이기도 하고 장홍원 선생님이 저한테 뭐 부탁하면 제가 째깍째깍 좀 다 들어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한국 현대사 강연하게 되면 장준하 함석헌 같은 사람 얼굴 딱 떼어놓고 무슨 얘기하냐면 제야의 힘 오늘날 가능한가. 그러니까 도덕적 완성주의자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쓸모 있는가. 근데 그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주제인 거죠. 근데 여튼 좀 중요한 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기 갑자기 조진웅 씨가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행사 때 오셨어요. 근데 조진웅 씨가 평소에도 이거 항상 노란 리본하고 달고 다니고 이런 영화도 적극적으로 많이 출연하세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래도 많이 진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 4.3 때 유한 씨나 이유리 씨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도 또 미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표정이 좀 멋있었어요. 그래서 조진웅 팬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 민중사의 마지막 역자기전. 저 이게 정말 재밌는 책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정말 뭐라 그러죠? 적어도 한신대에서 갑자기 꼰대 발언인데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다면 히브리 민중사라고 각양의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찌됐건 그래도 제법 신학책들이 많이 봤고 역사를 공부하려면 철학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막 성서신학이나 주로 이런 거 위주로 좀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근데 보다 보면 솔직히 히브리 민중사 어떤 느낌이냐면 제 책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역사책도 아니고 신학책도 아니고 뭐야 솔직히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역사책이라고 하기에는 이 구성적 능력이 완전 떨어지고 신학책이라고 하기엔 이게 철학 개념도 없고 솔직히 그런 기분이었어요. 당황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쟁하고 바쁘셔서 이렇게 밖에 못 쓰셨나? 솔직히 그 생각이 들다가 근데 이게 그냥 그러고 던져버리면 그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지금 또 혼자 숙고하게 되는데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 농민의 반군 야훼를 앞장세우고 에집트 지배에 도전하여 밖에서 들어온 하비르와 히브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비르의 무리와 엘신을 모시고 에집트의 세력을 가나안에서 몰아내려고 안에서 일어난 농민혁명군 하비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사업소에서 반 에집트 해방 전쟁을 치르다 보니 야훼와 엘은 다른 두 신이 아니라 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일단 두 가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농민해방군이라는 말이 나왔죠. 저는 신학책에서 농민해방군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더 이렇게 감탄하면 느끼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밑에 뭔지 아시죠? 이 드라마. 예. 역사학도를 하면 동학농민, 전 다음 주에 홍천 가서 동학농민운동 강의하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이 동학농민운동의 권위자세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사실 피할 수 없는 주제예요. 이게 사실 왜 피할 수 없는 주제냐면, 사실은 굳이 연원을 따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르크스가 독일 농민전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논문을 썼잖아요. 그 독일 농민전쟁의 핵심이 뭐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라는 관념적 개혁을 할 때 그때 민저가 종교라는 관념적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민 해방을 꿈꿨다는 거죠. 그게 원사회주의, 사회주의 전 단계. 이게 유럽 지성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어서 있는데 우리도 80년대 때 해방에 대한 열망이 막 운동권들 사이에 높아지니까 그때 어디에서 우리는 연원을 찾을까? 그때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 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렀어요. 갑오농민전쟁. 이게 뭐예요? 독일 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펴보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건데 그 한 꼭지 있고 또 한 꼭지 뭐가 있냐면 이 동아시아의 힘은 밀란인데 밀란. 알다시피 홍건적인 난, 황건적인 난 들어보시잖아요. 삼국지 막 나라가 막 망해갈 때마다 밀란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에서 무슨 밀란이 있었어요? 태평천국 운동이 있었잖아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이단 세력이 청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서 16년, 17년간 그 힘이 중국을 흔들어 버렸고 그 힘이 나중에 신해혁명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같은 식민지의 위기에 처했지만 내부적인 밀란의 힘이 신해혁명까지 이어지면서 끝끝내 중국은 식민화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도 그럼 우리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딱 아파. 딱 사건이 하나 있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사학자한테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목사님이 누구예요? 저기 예레미야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 같이 이렇게 12지파와 같이 이제 탁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 농민해방민이라는 단어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빵 터졌죠. 빵 터지는 말이 기분이 되게 좋았죠. 아, 이렇게 만나나? 역사 이야기와 성경 해석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있던 거. 또 하나 밑에 재밌는 게, 여러분 뭐 JEDP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통 성서학적이거나 문헌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는 집단과 엘로힘이라고 엘로신을 여기는 두 집단이 결합된 게 이제 창세기나 모세오경의 완성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 봤었을 때 마틴 로테 같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족 계열과 뭐 이렇게 야곱족 계열 이런 게 이제 하나가 되면서 개보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우 제가 이런 걸 막 신학생들 앞에서 미쳤어요. 근데 약간의 해방구를 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닥치라고 하는데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훨씬 심한 얘기를 저희 많이 하니까 근데 하는데 여튼 이제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배우잖아요. 관념적 신학이 있고 그런 이제 사르트르가 이야기할 적에 저 죽어가는 이 성직자들의 지적인 노름,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욕하거든요. 그분이 피터스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건 관념적인데 관념적인 신학을 하다 보니까 흑인 신학, 뭐 해방 신학 이렇게 소위 말하는 걸 갖다 이제 보수적인 신학께서는 상황화 신학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푼다는 거죠. 근데 문익환 목사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상황화 신학이 아니라 신학과 학문과 이 베이스를 성서를 거친 다음에 오늘의 문제를 몰고 오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래를 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서양인들의 지적 전통 모두 이렇게 안 가죠. 반대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 있고 그 다음 거 보면 또 하나 재밌는 게 십계명을 헌법으로 해석하세요. 보면 민초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길을 펴고 자유롭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또 민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도라면 그 어떤 권력 구조도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권력 구조가 아무리 근사해도 공동체의 겉기틀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겠고요. 십계명이 모세와 함께 탄생한 새 공동체의 기틀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일종의 헌법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헌법이라는 법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한 헌법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겉기틀인 권력 구조는 없지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제가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을 썼죠. 한국의 헌정사를 연구한 책인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도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똑같진 않지만 계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늘날 국가로 비교한다면 헌법적 가치와 유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적용 가능하게 된 게 프랑스 혁명의 결과가 인권선언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세계인권선언이 되는 거고 87년 6월 항쟁의 결과가 뭐예요? 개헌을 통한 신헌법의 등장이잖아요. 그리고 45년 해방 이후의 결과가 뭐예요? 재헌헌법의 등장이잖아요. 또 헌법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보적 가치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 같은 경우는 통상의 과정이 정말 냉정히 얘기하면 한시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있는 보수 교단들은 현실과 무관한 관념적 토대 위에서 이론화를 시켜서 마치 그것이 옳다고 신주단지처럼 믿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면 또 이제 유럽인들이나 서양의 신학사조나 정신사적 사조를 본다면 현상을 철학적 관념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경향이 있다라면 그러면서 무력해지는 거죠. 관념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세상이 바뀌질 않는데. 근데 문익환의 히브리 민중사에서의 완성되지 않은 시도를 본다라면 현실을 거꾸로 성경과 신학의 부대에 담아서 성경을 현재화시키고 신학을 운동화시켜가는 독특한 경향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거 완성된 작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책 자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 자체 완성된 글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완성된 신학자로서의 공고한 주시로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저는 이거를 민중신학이라는 틀에 딱 넣어버리는 것도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그걸 넘어서 활동한 사람을 갖다가 그 틀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제 얘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얘기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럭저럭 재밌으셨나요? 네. 제가 재밌냐 이게 이렇게 유치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논문이 얇으니까 길게 쓰는 건 아닌데 문희카 목사님이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뛰어들었다라는 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 사람은 현장 속에서 단계 속에서 과정이 있었던 과정이 단지 그 장소로 옮겨갔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사라는 역사의 장르가 있어요. 이제 맞춰서 좀 해석하는 좀 초보적인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튼 제가 통일의 집하고 엮이게 되면서 때만 되면 이렇게 불려와서 문희카 목사님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젖어들고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좀 해체 가능하면서도 재현 가능한 부분에서의 가장 좀 본질주의 부분 이런 부분이나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과거의 문희카는 얼만큼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지어지는 박사님들은 분명히 계시죠. 저는 좀 앞으로의 문희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가치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